어, 안녕하세요. 이번 장은 4장 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 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에서 주거 규범이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범 자체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고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럿이 지내고 조직 생활을 하는 거니까 타인과의 생활에서 어떤 표준이나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게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범이 아닌 주거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주거 규범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과 타인의 주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이나 규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 생활 안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 아니면 규칙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거, 빈곤 가구, 면적이나 시설, 구조, 성능, 환경 등에 대해 주거가 갖추어야 할 최고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주거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주거 빈곤 가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 공간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 수가 몇 명이고 가족원의 어떤 연령, 성별, 관계에 따라서 이 한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 공간의 양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택 규모하고 규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규모, 주택당 면적이 되고요. 가구당 주거 면적. 현재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전용 면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방당 사람 수 규범. 대표적인 주거 밀도 기준으로 방 하나에 평균 몇 사람이 거주하는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방은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1.8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넓이는 1평방미터 이상. 방당 사람 수가 1970년도에는 2.3명, 2000년도에는 0.9명으로 낮아졌고, 과밀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앞에 그 장에서. 과밀의 객관적 기준을 방당 사람 수 1.1명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과밀을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언제냐? 2000년도에 0.9명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 높다 낮아졌다죠. 밀도가 낮아졌으니까 쾌적함이 좀 좋아졌다, 쾌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2000년도에 0.9명으로 낮아지면서 1명 이하로 됐기 때문에 과밀을 벗어난 상태다라고 규정 짓고 있죠. 필요 침실수 규범. 과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당 사람 수보다 방의 크기를 어떤 방의 큰 크기를 가지고 누구와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밀도를 따지는 거죠. 과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방을 혼자 쓰느냐 둘이 쓰느냐 세 명이 쓰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침실 분리 규범에 근거해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 침실수는 가족원의 연령, 성별, 관계 등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서 산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
그 내용을 보자면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을 사용해라. 이렇게 됐고요. 또 주거 규범에서 주거 소유 규범을 보겠습니다. 내 집 장만의 경제적 이유. 자가 소유는 분양 아파트를 내 집으로 분양받게 되면 융자금이 있고 이자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혜택이 이제 소득 공제로 오는 거고, 그래서 내 집 장만을 이제 권장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네요. 그리고 그 상황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정권별로 다르고 이런 거죠. 정책적인 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만큼 자가에서 발생한 의제소득을 가세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등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대부기간은 이제 대출해주는 금융권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기관과 채권자들이 임차자보다 자가 소유를 더 신용한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임차인들은 뭡니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보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가 소유라고 그러죠. 더 신용등급이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재산이 있다, 자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대출을 해줄 때 그걸 근거로 담보를 잡고 해주기 때문에 더 신용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강제 저축 효과를 줌과 동시에 물가 상승에 대처하여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되었고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 어떤 빠른 지름길이 주택을 구매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임차자보다 자가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우월했다. 처음에 집을 구매했을 때는 그 자산의 차이가 재정 상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는데 주택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자산 상태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훨씬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소유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냐에 영향을 많이 줬던 상품으로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장점이라면 집을 장만했을 때 비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죠. 경제적인 이유와 비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는 재정 상태가 우월해지고 비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을 얘기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집이 있다.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전세나 월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 돈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나의 집이 있다. 나도 나의 집이 있다. 뭐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냥 나의 집이 있어서 나는 편하게 만족을 하고 살 수가 있는 자아 만족감이 또 있고 원하는 생활 양식을 나는 누리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집이다. 이런 만족감과 심리적인 안정감, 지위와 위신과 같은 정서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택이 어떤 지위도 되고 부의 상징도 되는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점점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유, 그다음에 비경제적인 이유, 다른 이유들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 굉장한 만족감이 많이 들게 하는 게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특히 주택, 상품.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집, 내가 기거할 수 있는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거 소유 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소유권, 미국, 멕시코, 폴란드, 한국도 이제 서울이 아니고 또 뭐 경기도도 아니고 대전을 기준으로 이제 문화규범, 가족규범, 실제 자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거 소유에 대한 규범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라별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러면 미국 오마하라고 그랬죠. 미국 오마하의 문화규범은 94.2%다. 가족규범은 81.3%. 실제 자가 비율은 73.4%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멕시코 오하카 문화규범 98.7%, 가족규범 98.5%, 실제 자가 비율 70.4%. 우리가 문화규범, 가족규범을 배웠기 때문에 자가율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는 표가 될 수가 있겠죠. 폴란드 루브리는 문화규범이 81.8%, 가족규범 82.8%, 실제 자가 비율 68%, 한국 대전은 문화규범이 87.2%, 가족규범 81.2%, 실제 자가 비율은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표에서만 보더라도 실제 자가 비율이 57.6%밖에 안 돼. 거의 60% 정도 되죠. 60%. 그럼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자가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60% 정도, 약 60%고 나머지 40%는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주를 하고 여기는 세를 주는 주택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자가 비율이 57.6%니까 57.6%만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하는 거고 나머지의 세대들은 다른 곳에 또 임차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다른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자가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뭐 다른 곳에서 전월세로 살던 아니면 자기 집에 또 거주를 하던 새로운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못 산다 하는 것은 투자용으로 구매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충분히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거 규범에서 주거 유형 규범,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다세대, 기타 비거주형 건물주택이 있다. 그랬다. 여기 뭐 고시원도 있고요. 독서실도 뭐 오피스텔. 원래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 지어지는 거지, 허가 날 때는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국에 있는 주거 유형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를 본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단독주택이 많이,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아파트 비율이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것만 봐도 또 뭔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구나. 근데 왜 많을까? 땅이 좁으니까 좁은 땅에다가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겠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겠죠. 그러면 좁은 땅에다 많이 짓는다는 거는 면적이 넓은 것도 좋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도 어떻게?
수직으로 층수를 높여서 많이 지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건설업자, 시공사들, 시행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찾아서 다니죠. 위로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죠. 예,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도 크게 이득을 보고 그 시행했던 업체도 이득을 보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이나 국민들은 더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더 좋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간 개발업자의 이렇게 개발이 너무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거의 한국의 서울의 주택들은 그냥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됐죠. 뭐 개성이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찾기에는 개발업자들과 많은 시공사들이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은 급증했고, 주택으로서의 값어치는 점점 높아졌던 것이죠. 아파트가. 그만큼 장점이 많은 주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에는 30년 동안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졌다. 아니면 낮은 저층의 주택도 그 개발업자의 대상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에 단독주택 비율이 얼마나 된다 한번 보면 95.3%이고 아파트 비율은 0.8%였어요. 지금과 반대적인 역전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아파트가 47.7%, 단독이 37.1%라고 해서 아파트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갖은 공공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아파트 비율을 따지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 비율이 95.3%였던 거는 이때는 이제 개발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끝마쳐진 2020년도에는 2000년도 기준에서는 이랬고 2020년도에 또 늘어났을 겁니다. 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많은 비율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2000년 현재 단독주택 비율이 25.6%로 매우 낮다 했죠. 그러니까 이 31.1%는 전국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도시지역인 경우만 해도 25.6%인데 또 도시지역에서 또 세분화해서 서울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뭐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더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30년 넘은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주택에 대한 변화, 부동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 한 장의 PPT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규범을 보겠습니다. 주거의 규범은 주거의 질 규범, 주거비에 대한 규범, 근리환경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득과 사회적 지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죠? 어느 환경에서 내 접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 환경에, 지배라기보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돼 있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은, 아니면 어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가시적인 것들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런 걸로 규정 지어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주거의 문제도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매우 관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질 규범은 주거가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합당한 질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하는 것이고, 주거의 질이라는 것은 가족이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주거의 어떤 객관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질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면서 객관적인 속성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질은 가족의 문화규범과 가족 규범이 가치를 높게 두는 주거 특성들의 조합이다. 주거의 질은 가족의 문화규범 또한 가족 규범이 어디에 가치를 높게 두느냐에 따라 주거 특성들의 조합이 이루어진다. 쉬운 듯 어려운 좀 내용들이 되겠죠. 다섯 번째, 주거 비규범. 가족의 주거비 지출 수준이 소득하고 지불 능력과 객관적으로 주거비 결함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주거비 지출, 주거비 규범이라는 게, 주거비를 지출하는데 어떤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턱도 없이 지출을 한다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지출을 계속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 수준이 소득 및 지불 능력과 객관적으로 주거비 결함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득 증가나 감소, 미래 소득 변화에 대한 기대, 지금 주택에 어떤 드는 비용들이 있죠. 또한 잠정적인 새 주택에 드는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하고 현재 주거 만족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주거비 규범의 주요 지표가. 주거비 규범은 주거의 질, 규범처럼 자녀 유무, 가구주 성별, 결혼 상태와 무관하게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 사회 경제적 지위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 환경 규범을 들 수 있겠는데, 생활하는 그곳의 어떤 환경 규범, 또 이용하는 시설물의 환경 규범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규범에서도 좀 더 비슷한 소득의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규범들을 지킨다면 꼭 사회적인 지위와 소득 때문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교감이 잘 된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주거의 질 규범, 주거비 규범, 근린환경 규범을 보았습니다.